자, 계속해서 적용 대상행위 세 번째 용도 변경에 관한 쟁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자, 용도 변경 제일 어렵죠. 어렵다라는 얘기인즉슨 암기하실 내용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사실 건축과 대수서는 비교적 간단한 영역이야. 뭐 증계수변 이렇게 외워버리게 되면 내기바보지수 증계수변 해버리면 산이 되게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논의 전제가 건축물의 용도 분류라는 개념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국토교육부 공부하실 때 용도 지역에 준하는 개념이야. 그래서 토지가 있으면 자 용도 지역이라고 해서 21개 등급이 있었던 것이고요. 건물의 종류 우리 수업용으로 공부하실 때는 31개 해당하는 건물의 종류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건물의 종류 31개가 되게 될 텐데 거기서 실제와는 틀려요. 공부용이야, 수업용이야. 수업용으로 31개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9개 그룹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9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게 되면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 이런 식으로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 자산 전문 영교 건축 이렇게 9개 시설군이라는 그룹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도를 바꾼다라는 얘긴즉슨 시설군 또는 용도군 간에 또는 물론 같은 용도군에서 바꿀 수도 있는데 자 일정한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 자 이제 자세히 보시게 될 텐데 위에 있을수록 안전도가 높고 튼튼하다라는 뉘앙스로 접근이 되고 밑에 있을수록 안전도가 약하다라는 뉘앙스로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용도 변경을 논하려면 건물의 용도라는 개념이 암기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야. 자 용도 변경은 내려가려고 올라가고 같은 시설 운동 어떻게 간단해. 뒤쪽은 뭐 거의 심플한 부분, 허가냐 신고냐,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이냐 이건 어렵지가 않은데 9개 시설군, 31개 용도군을 줄 세우는 거 시험에는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그게 논의의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을 논하려면 건물의 종류라고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시설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서 이제 시설군의 이름을 하나하나 보시게 될 텐데 위에 있을수록 안전도가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밑에 있을수록 안전도가 약하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 힘들지만 자동차 관련 시설군의 자라고 하는 것을 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산업 등의 시설군에 산이라는 것을 따게 되죠. 자, 전기통신시설군 이래서 전을 따게 됩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서 문자를 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돈 내고 해서 영업시설군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교육 및 복지시설군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근린생활시설군, 여덟 번째 주거무시설군, 아홉 번째 그 밖의 시설군에서 일단은 건물은 안전도에 따라서 9개 그룹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이게요. 대신 주의하실 것이 이 시설군 용도군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되는데 문제는 그냥 그런 겁니다. 이해하시는 거 아니고요. 이해 안 되는 게 되게 많을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왜? 이 건축법의 역사를 보게 되면 시설군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용도군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 멋대로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국토교통부라고 해야 되죠. 정부에서 어떻게 규제를 할 거냐 어떤 필요성 테크니컬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라고 하는 거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라고 하는 거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 이게 세팅이 돼야 돼. 그래서 다시 위에 있을수록 안전도가 높다 밑에 있을수록 안전도가 약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동차 관련 시설군은 첫 번째 시설군이다. 산업등의 시설군 두 번째다. 전기통신 시설군 세 번째다. 네 번째 문화 및 집회 시설군이다. 다섯 번째 영업시설군, 여섯 번째 교육 및 복지 시설군, 일곱 번째 근린생활 시설군, 여덟 번째 주거업무 시설군, 아홉 번째 그 밖의 시설군 이렇게 자 순서까지 일곱 번째, 여섯 번째, 다섯 번째 이게 줄줄줄 나와야지 이게
헷갈리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보통 외우실 때 자산전문 연결건축의 자산전문 연결건축의 자산전문 연결건축의 비 올 때 지하철 타거나 버스 타면서 중얼거리게 되면 완전 또라이 취급받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 정도만 갖고는 안 되고 여기는 정확하게 순서, 실제 문제를 풀어가려면 이 아이가 네 번째인지 다섯 번째인지 첫 번째인지 이게 숙달이 돼야 돼. 그만큼 철저하게 암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미로 새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라고 하는 거 이렇게 9개 시설군이라는 것이 있게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9개 시설군을 가지고 이제 31개 용도군이라고 해서 좀 세부 용도죠. 그래서 이 31개 용도군이 이 9개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보면 대충 아기가 맞아요. 그래서 시설군의 이름을 정확히 숙지를 했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부분은 한두 개, 몇 개 특이한 걸 제외하고는 거의 다 외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관련 시설, 어떤 건축물을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등의 용도로 활용하면 이것을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고 부르고요. 이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 속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탐나는 게 주차 어떤 건물을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이렇게 하면 외우고 싶겠지. 못 외워. 이건 20년 해야 외우는 겁니다. 외워봤자 실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얘기를 먼저 하고 가야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제 공간정보법을 이미 공부하신 분들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다루는 것을 토지대장 혹은 임야대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건물에 관한 사실관계를 다루는 것을 건축물대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토지대장에 대응해서 토지에 관한 관리관계를 다루는 것을 토지등기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테고요. 건물에 관한 관리관계를 다루는 것을 건물 등기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대장에 대응해서 토지 등기부, 건축물 대장에 대응해서 건물 등기부. 그래서 권리 관계를 보려면 토지 등기부나 건물 등기부를 봐야 될 것이고 사실 관계를 보려면은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을 봐야 됩니다. 자, 이 얘기를 어디서 한번 또 공부를 하시게 되냐면 제가 공인중개사법에서 확인 설명이라고 하는 게 있죠. 확인 설명 영역에 기억나실까요?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세부 확인사항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되는 것은 실상벽환이라고 해서 실제 권리관계,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환경 조건, 실상벽환이라고 하는 것이 세부 확인사항이 되게 된다. 이에 대해서 기본 확인사항 기억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대상 물건의 표시라고 하는 거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가 사법상 권리관계,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규제, 거리규제라는 개념, 그리고 입관비라고 하는 거 있었죠. 입지 조건과 관리 비선호시설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거래예정금의 취득시 부담할 조세 종료세율. 자, 뭔 얘기를 하냐면 이 대상 물건의 표시라고 하는 것과 권리관계를 비교했을 때 기업 공인중개사가 또 소속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물건의 표시에 관한 것은 대장, 즉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확인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고 권리관계라고 하는 것은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를 중심으로 확인 설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어떤 표시에 관한 것, 건물에 관한 표시에 관한 것은 건축물 대장에서 표시를 하고 있다. 즉 건축물 대장을 보게 되면요, 바로 어떤 게 있냐면 건물의 종류로서 바로 용도군이라는 것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위반 건축물,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고 전제를 했을 때 어떤 건축물, 세차장 용도로 쓰인다, 폐차장 용도로, 그다음에 주차장 용도로 쓰이는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떼보게 되면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고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산업등기 시설군이라고 하는 거 운창공, 위, 참여장 머리 글자 따서 외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운창공 위참여장이라고 하는 거, 운창공 위참여장, 운창공 위참여장이라고 하는 거, 운수 창고,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 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 시설까지 이렇게 자 7개를 가리켜서 산업 등의 시설군 해서 운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어떤 건축물을 고속 터미널로 활용을 한다, 공항 청사로 활용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운수 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창고 시설 어렵지 않고요. 공장 특별히 문제는 되고
오염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주유소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저거죠. 고물상 이런 것들이 있겠고 묘지 관련 시설 뭐 특별한 문제 안 되겠죠. 그다음에 묘지 관련 시설은 화장 시설 같은 것을 가리켜서 묘지 관련 시설. 그다음에 장례 시설이라는 것은 장례식장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등의 시설군은 7개, 운창공, 위, 참여, 장해서 이렇게 좀 많습니다. 버거운 파트예요. 해서 하여튼 이렇게 산업등의 시설군에 관한 개념 설명을 드렸고요. 전기통신시설군이라고 하는 거, 전기 관련해서 발전시설하고요. 통신 관련해서 방송통신시설이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해서 자, 전기 관련해서 발전시설, 통신 관련해서 방송통신시설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원래 보통 교재에는 방송통신시설이 보통 앞에 있습니다. 법정 순서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전기 관련해서 발전시설 통신, 방송, 통신시설 이렇게 순서를 약간 나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자, 네 번째 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 시설군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문화 및 집회 시설군, 이 문화 및 집회 시설군이라고 하는 것 네 가지 용도군이 바로 네 번째 시설군, 문화 및 집회 시설군에 속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름 똑같죠? 문화 및 집회 시설에서 어떤 건축물을 전시장, 공연장, 동식물원 등의 용도로 활용을 하게 되면 이거 문화 및 집회 시설이라 부르고 9개 중에 어느 하나의 용도를 따져 물을 때는 문화 및 집회 시설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시설, 대형 교회, 대형 사찰 등을 가리켜서 종교시설, 대형 교회라든가 대형 사찰의 건축물 대장을 보게 되면은 그때 종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락시설이라고 하는 거 카지노 영업소, 무도장, 무도학원 이런 것들을 소위 위락시설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밤의 문화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밤에 나이트클럽 같은 거 가게 되면 거기가 이제 무도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모님 가정을 버리십시오 했다는 그 옛날 요즘에 많이 이제 소위 건전하다고 얘기를 하는 영역이 춤 배우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위락시설이라는 것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 외에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이런 것을 가리켜서 관광휴게시설이라고 하는 거 해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는 이름 똑같은 문화 및 집회시설, 이슬람 문화, 기독교 문화하는 종교시설이라고 하는 거, 밤의 문화라고 하는 거, 위락시설, 한국인의 관광문화, 관광휴게시설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네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운창공 위자묘장에서 한번 좌절하셨고요. 그 다음에 얘는 좀 그래도 자 이슬람 문화, 기독교 문화, 밤의 문화 위락 시설, 한국인의 관광 문화, 관광 휴게 시설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업 시설군이라고 하는 거 다섯 번째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죠? 자, 자산 전문 영에서 다섯 번째. 그래서 손가락이 9개를 다 써먹어야 돼서 자산 전문 영해서 영업시설군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에서 다중생활시설 보니까 생각나네요. 자,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지금 주택도시기금의 용도라고 해서 기금 이하라고 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 등 이런 데다 여기다 임차 또 리모델링 이런 데다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 같이 나왔던 것이 준주택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준주택은 주택법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준주택 요거 때문에 제가 어제 픽셀을 해놨는데 기억이 안 나서 기다노라고 하는 거 기다노 해서 기숙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거,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네 가지를 준주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뭔 얘기를 얘기하냐면 다중생활시설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중생활시설은 소위 이름하여 고시원 이런 것을 다중생활시설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뭐 규모가 500제곱미터가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변수가 몇 개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판매시설, 백화점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운동시설이라고 하는 거, 운동시설 뭐죠? 헬스장 같은 거, 자 이런 걸 얘기하겠죠. 숙박시설은요, 호텔, 콘도 이런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 등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말을 만들어야 되지. 아까 문화및 집회시설군의 이름 똑같았던 문화및 집회시설이라고 하는 거, 이슬람문화, 기독교 문화, 종교 시설, 그다음에 밤의 문화, 위락 시설, 한국인의 관광 문화. 자, 요거 설명 안 드렸나? 한국인의 관광 문화 해서 요즘엔 그런 거 좀 없는데 전에 아마 동남아 쪽에서 해외 여행 자유화 됐을 때 초기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그 동남아에 가서 뭐지? 곰쓸개 뭐 빨대로 뭐 빨아먹고 이런 거 쪽팔리게 하여튼 뭐 그래서 한참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벌써 한 10년 또 넘은 건데 카타르 도하에선가 있었던 아시안 게임인가 뭔가 할 때 그때 한국인의 관광 문화에서 이제는 다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겠다. 수원시 의회 의장이던 김용수 의장께서 이끄는 그 한국 선수 응원단 요 사람들이 그 카타르까지 가가지고 뭐래더라 아가씨 나오는 술집 찾다가 개망신 추방당했던 적이 있었죠. 추방당하신 동네가 쿠웨이트.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아랍권 국가인데 아가씨다운 술집이 있어서 결국은 그분들이 카타르에서 못 마신 술을 쿠웨이트 가서 추방당해서 먹었다는 얘기. 그래서 한국인의 관광 문화에서 이렇게 문화 및 집회시설군 다시 한번 지적을 해드렸고, 자 이제 영업시설군이라고 영업이라는 게 뭐죠? 자 돈 받고 음식을 서비스를 제공한다. 뭐 이런 식의 논리 구조죠. 그래서 자, 영업시설군의 백화점 같은 거 돈 받고 물건 파는 데, 돈 내고 물건 사는 데죠. 운동시설을 지금 영업시설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헬스장 이런 것들 뭡니까? 돈 내고 운동하는 데죠. 돈 내고 숙박시설은 뭡니까? 호텔, 콘도 돈 내고 잠자는 데입니다. 예, 그리고 다중생활시설, 예, 고시원 이것도 돈 내고 또 자는 데지. 그래서 돈 내고 물건 사고 돈 내고 운동하고 돈 내고 자고 또 돈 내고 또 자고 이런 것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영업시설군이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판매, 운동, 숙박, 다중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네 가지를 영업시설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및 복지 시설군이라는 개념이 여섯 번째 시설군으로 예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앞에 산업적인 시설군이랑 같은 맥락에서 그냥 단순하게 대가리 따서 외우는 게 편합니다. 교수야 의노라고 하는 거, 교수야 의노, 교수야 의노에서 자 교육 연구 시설이라고 하는 거 당연히 교육과 관련돼 있지요. 그래서 학교, 학원 이런 용도로 건물을 쓰게 되면 건축물 대장에는 교육 연구 시설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련 시설이라고 해서 유스 호스텔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뭐 모텔, 호텔 뭐 이런 데는 갈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유스 호스텔 이런 것들은 많이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원래 유스 호스텔이라는 게 그 아이들, 청소년들이 수학 여행 등을 가거나 했을 때 보통 투숙하는 장소가 유스 호스텔이라고 해서 수련 시설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교육 및 복지시설군 교육과 관련돼 있잖아. 애들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수련시설. 그래서 제가 이거 기억하시라고 뭐 예를 만들면 그런 식이지. 이 수련시설이라고 하는 거 어떤 데야? 수련하는 데야.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중학생인데 중학생은 아닌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없어졌겠지만 고등학생인데 경주로 수학여행을 가는데 무슨 유스 호스텔에 투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은 집구석에서는 겁나 잠 못 자서 환장한 애들이지. 그런데 유스 호스텔 이렇게 수학여행 이런 것들 가게 되면은 애들이 밤새 노느라고 밤을 안 자. 그래서 스님들이 그 학교 스님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잘하고 감시하러 다니고 별짓을 다 해. 그런데 거기는 수련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밤새워서 뭐 화투도 치고 게임도 하고 요즘 애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하여튼 밤새워 수련하고 잠을 쫓아내고 수련하는 장소, 수련시설, 유스 호스텔 이것도 교육의 일종이다라고 할 것. 야영장 시설이라는 개념. 이 야영장 시설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 카라반이라 부르나요? 해서 이게
그동안 이 법이 벌써 한 3, 4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 전에는 야영장 시설이라는 게 없었어요. 건축법에서 따로 이 규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영장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카라반이라고 해서 그 차 끌고 가서요. 뭐 텐트보다는 좀 낫고 뭐 이런 공간을 야영장 시설. 모르면 이제 네이버 가서 검색해 봐야지. 카라판이라고 키워드 검색을 해보게 되면 요거 세트해 가지고 우리 동네 놀러 오세요 이런 애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교육의 일종, 놀리는 것도 교육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럼 복지와 관련한 것이 병원 등과 관련한 의료 시설이라는 개념이 있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라고요? 노유자 시설이라고 하는 거. 노유자 시설이라는 게 뭐 모르겠어 뭔지. 자, 그래서 하여튼 교수야 의노. 제가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별로 안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교수야 의노. 이게 교육 및 복지 시설군 여섯 번째 시설군이 되게 됩니다. 교수야 의노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에 일곱 번째 근린 생활 시설군. 예, 일종 근생 시설하고요. 이종 근생 시설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아까 제가 그랬어요. 건물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 대장이라는 데 표시가 되고 건축물 대장은 지하 1층, 지상 1층, 2층, 3층 뭐 이런 식으로 쭉 표시가 되면서 여기에 용도군이 표시가 되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동차 관련 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게 되는데 주의하실 게요. 이게 건물 한 층이 다 같은 용도군일 필요는 또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한 층도 여러 개의 용도군으로 바뀔 수가 이렇게 달리 구분하게 되는 경우 그것도 가능하고요. 당연히 층별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건물이 모두 운수시설이다. 뭐 하나의 건물이 모두 창고시설이다. 이거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건물은 모두 운수시설 이해야 한다든가 모두 창고시설 이해야 한다든가 이런 식의 개념은 아니다라고 할까? 뭔 얘기하려고 얘기하냐면 근생시설이라고 하는 거, 예, 자, 뭐 가게, 식당 이런 것들이 다 근생시설에 해당됩니다. 우리랑 이제 관련되는 게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것들도 근생시설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1종은 뭐고 2종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지들이 마음대로 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숫자가 바뀌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학원이라고 하는 거, 자, 큰 학원 얘기합니다. 바로 교육연구시설을 분류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500 이상인 학원, 제곱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이것은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규모가 500 미만이 되게 되면은 500 미만이 한 130평, 140평 될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는 일종 근생시설로 분류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이런 게 있겠고요. 이종 근생시설, 자, 일반 음식점, 노래 연습장, 공인중개사무소 이런 것들이 이종 근생시설의 대표적인 값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일종 근생과 이종 근생이 뭐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실무할 때는 조금 필요할 수가 있겠지만은 시험 보실 때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그 시설 등의 용도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근린 생활 시설군, 그래서 자, 건축법에서는 이것을 일종 근생 시설이라고 하는 것과 이종 근생 시설이라고 하는 것 두 개로 대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자산 전문 영교근 근린생활시설군까지 보셨고요. 그다음에 주거 업무 시설군. 자, 이 주거 업무 시설군의 용도군은 네 가지가 포함됩니다. 단독주택이라는 용도군이 있고요. 공동주택이라는 용도군이 있고요. 업무 시설과 교정 및 군사 시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교육 및 주거 업무 시설군의 영역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단독주택. 자, 요거는 이제 부동산 학개론 공부할 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기억이 안 나실래나? 뭐 상관없어.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개념 자체가 소유자가 한 명인 것을 가리켜서 그런 주택을 단독주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부동산 학개론 할 때 토지의 종류 얘기하면서 바로 부동산의 종류 한 유형으로서 주택의 종류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자, 요건 메모할 건 아니고요. 계속 몇 번 듣다 보면 될 테고 나중에 주택법 할 때 한번 이슈가 될 테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중에
학기론할 때 따져요. 그래서 단독주택이라는 용도에는 소위 협의의 단독주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시골에 농어가 주택 이런 것들이 소위 단독주택 중에서의 단독주택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이라고 해서 우리 학기론 공부하실 때 3층 이하의 다중주택부터 가야 되는구나. 자, 하나 더 보게 되면은 자, 지금 단독주택의 한 유형에는 다중주택이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다중주택이 자, 부동산 학기론 영역에서 중요한 것이었었지요. 그래서 자, 보게 되면 다중주택이라고 하는 것, 다중주택이라고 하는 거, 다중주택의 정의는요, 다중주택, 자, 안 꺼지네. 다시요. 제가 아직 이 장비가 아직도 머리머리해 해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다중주택이라고 하는 거. 자, 3층 이하, 주거용도로 쓰이는 층수가 3층 이하이고 330제곱미터 이하가 되면 어떻다? 이것을 우리는 다중주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다중주택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있겠고요. 자, 그래서 다중주택은 하숙집 등을 의미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 거. 이 다가구 주택은요. 3층 이하의 660제곱미터 이하 해서 여기까지는 자 3층 이하의 330 이하 학기론 쪽 교재 보시면 돼. 다가구 주택은 3층 이하의 660제곱미터 이하를 가리켜서 다가구 주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주로 단독주택이고 물론 여기는 이제 공관이라고 해서 청와대라든가 총리 공관 또 이게 이제 섬 같은데 보면은 교사들 위한 뭐죠? 그 숙직실이라고 그러나 요즘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렇게 외진 지역에서 뭐 도서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관사라 부르는구나. 관사 이런 데 있죠. 이런 것을 공관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이제 따져물을 치르기 별로 없고요. 우리가 헷갈리고 또 기억할 건 다중과 다가구주택이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은 뭘까요?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에는 다 아파트부터 가볼까요? 아파트, 그 다음에 다세대, 그 다음에 연립이라는 용어 외에도 기숙사가 있는데 역시 중요한 쟁점은 아니고요.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의 주거 용도로 쓰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아파트라고 정의합니다. 이에 비해서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4개층 이하의 660 이하가 되면 다세대 전체 연면적 얘기죠. 그 다음에 연립주택은 4개층 이하의 660 초과하게 되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연립주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학개론 파트에서는 지금까지 100% 다중주택을 가지고 문제 구성을 했는데 어찌됐든 이런 내용들은 좀 숙달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업무시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것이 주요 이슈가 되죠. 그래서 물론 업무시설의 한 종류에는 국가, 지자체, 청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뭐 시험용으로는 뭐나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은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주택의 종류가 아니라 업무시설로 대별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또 어서 뭐 주거 들었다고 오피스텔이 뭐 주택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고 자 증인을 따시라. 증 딸 때는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증 딸 때는 뭐가 필요해? 오피스텔 하게 되면은 자 우리 공법에서 어디서 나왔었죠?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자 재건축 사업을 관리 처분계획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 재건축 대상 구역이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역세권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아파트만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피스텔 최대 30%까지 공급할 수 있다. 이런 게 바로 도시민 주거환경 정법에서 정비사업 시행 방식 영역에서 출제 포인트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비교하게 되면 재개발 사업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뭐는 빠진다. 바로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피스텔이 출제 쟁점이 되는 영역은 바로
공인중개사법에서 하나의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보수액이 기억을 해볼까요? 주택과 주택 외 중개대상물 이렇게 구분하면서 먼저 주택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구분했었죠. 자, 매매 교환에서 1000분의 9 이내가 될 테고 임대차 1000분의 8 이내라고 하는 거. 물론 주택에 있어서 중개보수 요율이라는 것은 희도 조례가 정하는 요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논의를 삼아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쟁점 삼아야 되는 것이 바로 주택 외 중개대상물 1000분의 9 이내에서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오피스텔이라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하고 이런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자, 바로 매매교환 1000분의 5, 임대차 1000분의 4라고 하는 중개 보수 요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나가 있어. 오피스텔 얘기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는 관리 전문적 방식을 채택함에 있어서 오피스텔이라는 걸 공급할 수 없다라고 했었고요. 이에 비해서 재건축에서는 준주거적 상업적인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30%까지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이 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지금 제가요 과목을 막 뒤죽박죽 막 섞어서 설명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리바이벌을 해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잘난 척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 과목 가르치고 연구한 지 7년 8년 차인가 이제 저도 이제 강의 가고 돈을 좀 벌긴 벌어야 될 텐데 걱정해서 아니 근데 뭐 나와서 중개사무소에서 건물 한 개씩 팔고 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 것 같아요. 이상해. 하여튼 그렇다 치고 이거는 얼마 안 헤어진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피스텔 관련해서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기억이 나면 좋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올해 강의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기출문제 또 예상문제까지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수업을 많이 하려고 하진 않아요. 힘들어 죽겠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저녁 8시부터 한 10시 전후까지 오늘 조금 빨리 끝내긴 할 텐데 하고요. 밤에 가면 제가 또 투잡을 찝니다. 쓰리잡인데 밤에 가면은 한 새벽 3시나 4시까지 하는 작업이 있어요. IT 관련 일입니다. 낮에는 중개업소에서. 잠잘 시간이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같은 강의를 여러 번 반복해 듣다 보면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면 제일 좋은 거예요. 진짜 그건 실력이 많이 쌓이신 겁니다. 그래서 업무 시설의 일종으로서 오피스텔이라는 개념 설명드렸고요. 교정 및 군사시설, 교도소 등을 얘기합니다. 별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우리 뭔 얘기하고 있죠?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 시험상 31개 용도군이라는 것이 표시가 된다. 이 31개 용도군은 다산 전문 영교 건축의 이렇게 9개 시설군이라는 개념으로 또 나눠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앞에 공부했던 얘기 자동차 관련 시설군은 자동차 관련 시설, 산업등의 시설군의 운창공 우리 참여장이라고 하는 것, 전기통신시설군의 전기 관련해서 발전시설, 통신 관련해서 방송통신시설, 네 번째 시설군 문화 및 집회 시설군이라고 하는 거 이름 똑같은 문화 및 집회시설, 이슬람 문화, 기독교 문화, 종교시설, 밤의 문화, 위락시설, 한국인의 관광문화, 관광휴게시설이라고 하는 거. 돈 내고 영업시설군 첫 번째입니다. 돈 내고 물건 사는데 판매시설, 돈 내고 운동하는데 운동시설, 돈 내고 잠자는데 숙박시설, 돈 내고 또 자는데 다중생활시설. 교수야 의노라고 하는 것은 교육 및 복지시설군,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제 근린생활시설군 7번째죠. 1종과 2종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주거시설군 단독주택 여기서 주의 이슈 다중 3층 이하에 330이야 다가구 3층 이하 660이야
공동주택 연립과 다세대 4계층 이하가 될 때 주거 용도로 쓰이는 면적이 용도가 그 다음에 660 초과면 연립 660 이하가 되면 다세대라고 합니다. 그 밖에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의 주거 용도로 쓰이는 거. 업무시설의 대표가 오피스텔까지 보셨고 마지막 자 용도군 중에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얘는 그 밖에 시설군으로 대비를 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정말 버겁지만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게요. 용도 지역하고 건축물의 용도 분류라는 개념이 암기가 되잖아요. 정말 많은 것들이 용서가 되게 됩니다. 건축법이 대부분 특히 이제 건물의 용도에 관련된 이 내용이 숙달이 되게 되면 건축법의 법조문의 의미를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됩니다. 근데 이거 그까이 한 문제 틀리고 말지 더럽게 어려워서 못하겠다 라고 해서 안 하시면 한 문제가 아니라 법의 체계 자체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건축물은 31개 용도군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 31개는 안전도에 따라서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 이렇게 9개 시설군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종류라고 하는 거, 자 시설군 기준 위에 있을수록 안전도가 높다. 밑에 있을수록 안전도가 약하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미리 땡겨 설명드리면 만약에 어떤 건축물의 용도를 자동차 관련 시설에서 발전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것을 해석할 때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서 전기 통신 시설군으로 용도를 바꾸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케이스가 맞고요. 어떤 건축물을 장례식장 같은 장례시설을 활용하다 이걸 자동차 관련 시설로 용도를 올리고자 한다. 그때는 허가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 운수시설에서 창고시설로 용도를 변경한다. 자, 이건 안전도가 똑같죠. 그래서 이것은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또 이제 건물 등기부에 해당하는 표지부에 해당하는 그 개념에 기재 건물의 용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재 내용에 변경 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됩니다. 다시 올라갈 때는 허가, 내려갈 때는 신고, 같은 시설군 다른 용도가 될 때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에 대한 변경 신청이라는 것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요게 소위 건물의 용도 변경의 전부입니다. 물론 같은 시설군, 같은 용도군일 때는 허용 대상 용도 변경을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면 허가, 내려가면 신고, 같은 시설군, 다른 용도군일 때는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 길면 원래는 이제 법조문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인데 대장 변경 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대장 변경 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된다라고 하고 대장 변경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올라가면 허가, 내려가면 신고, 같은 시설군 다른 용도일 때 대장 변경 신청.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건물의 종류라고 하는 것이 시험에 떴던 것은 19회 때니까 벌써 한 14년 정도, 14년 지났습니다. 요즘에도 외우는 사람이 있어. 왜? 혹시 나올지도 모르니까. 열심히 해보시라. 본인의 머리로 그걸 다 외울 수 있다고 생각하나? 생각하냐 하겠지. 잘 되기 바랍니다. 확률 높은 거에 베팅하시라고. 이것도 더럽게 어려워. 그래서 9개 시설군, 31개 용도군의 관계. 그래서 이건요, 지금부터 꾸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동안 외웠다고 착각을 하시게 되는데, 아니, 실제 외웠을 수도 있어요. 예, 돌아서면 또 잊어버립니다.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용도 지역하고 건물의 용도는 정말 공법, 아니,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논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만 알고 있어도 거의 다 해결이 돼요. 법조문을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안 외우게 되면 법조문 의미를 이해하실 수 없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보셨고, 자 그래서 지금 용도 변경이라는 개념을 보게 되면 허가와 신고와
대장 변경 신청. 하위 시설군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 시설군 기준 올라갈 때는 어떻다? 시군구청장 등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 이것은 신고 대상이다.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의 용도 변경. 상위가 뭐예요? 하위가 뭐예요? 순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산 전문 영교 건조. 그러니까 용도 변경 자체 문제가 아니라 건물의 용도라는 개념이 세팅이 되지 않게 되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아니고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이라고 하는 거. 같은 시설군 다른 용도군. 아까 우리가 영업시설군 돈 내고 물건 사는데 판매시설 돈 내고 운동한데 운동시설 돈 내고 잠자는데 숙박시설 돈 내고 또 자는데 다중생활시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영업시설 군 중에서 판매시설에서 만약에 판매시설에서 돈 내고 숙박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대장 변경 신청이라고 하는 거. 물론 같은 용도군끼리는 허용 대상인데 이건 따져볼 필요 없고요. 자, 우리 앞에서 그런 얘기했죠. 건축물에 건축할 때는 기본적으로 건축 허가라는 것을 받아야 되고요. 예, 이제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허가받은 바대로 공사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 따지는 것을 사용 승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나중에 주택법에 가서 보면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개념, 건축 허가에 대응해서 아파트 지어도 좋아라는 개념을 사업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그 다음에 나중에 사용 검사라는 용어를 씁니다. 제대로 공사했나? 이런 것들의 차이를 알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안 외워지니. 그리고 이런 어떤 시험의 포인트 자체가 안 돼요. 자, 지금요,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거,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거, 허가가 될 수도 있고, 신고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대장 변경 신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거나 대장 변경 신청 등을 했다고 했을 때, 진짜 그렇게 쓰는 건지 등을 확인해 봐야 되죠. 이게 사용승인 원칙부터 해석을 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원칙은 시험 문제 답이 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허가나 신고 대상. 대장 변경 신청 아니에요. 허가나 신고 대상의 용도 변경. 근데 그 부분의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따로이 똑바로 용도 변경을 했는가 사용 승인이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예외. 그러면 예외가 나오겠죠. 원칙도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나 예외가 중요한 이슈. 사실 그간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 위에서 거의 다 출제된 게 95% 이상입니다. 최근에 딱 한 번 쳤던 게 사용 승인 얘기를 치고 나왔어요. 아주 미친놈들입니다. 안 그래도 다 떨어지는데 뭐하러 이렇게 함정을 파. 자, 다만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에 바닥문제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로서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때는 뭐를 요구하지 않는다? 사용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허가가 되거나 신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죠. 원칙적으로 100 이상이면 어떻다? 사용 승인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기본 개념이 공사가 수반이 된다는 개념이 내포가 되어 있어요. 뜯어 고치고 이렇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공사를 수반하지 않고 용도를 변경한다. 있는 그대로 그냥 대장상 용도만 바꾼다. 그러면 어떻다? 이때는 사용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시험 문제 답을 구성할 때는요. 예외를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공사 수반하지 않고 500 미만이면 어떻다? 사용 승인 요구하지 않는다. 최근 마지막 출제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확률상 95%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이건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것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화를 내시면 안 돼요. 화나면 내도 돼요. 근데 그 시간에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 라고는 9개 시설군 그리고 31개 용도군을 서로 매칭시키는 식으로. 근데 이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단순하게 반복하셔야 돼요.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건축 대수선에 이어서 용도 변경이라는 개념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적용 대상 행위라는 개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묶어서 용도 변경이 사실 거의 0.7문제, 0.8문제, 한 문제 거의 다 깔아버리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 대수 묶어서 약 2, 3년에 한 문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적용 대상 힘에 관한 주제고요. 잠시 끊었다가 이제 공부할 주제 건축물 관련 교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